한 백만장자가 아들을 위해 음식을 사달라며 구걸하는 여자에게 2만 원을 줬다. 다음 날 아침 그녀를 23년 전에 죽은 연인의 묘 앞에서 보게 되었고 큰 비밀이 드러났다. 서울의 젖은 인도에서 김민수의 걸음은 무겁고 지쳐 있었다. 강남에서 홍대 쪽으로 걸어가면서 쏟아지는 비가 그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내리쳤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가 느끼는 것은 23년간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깊은 공허함뿐이었다. 수정이를 잃은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로 그의 인생은 멈춘 것 같았다. 부유한 사업가로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 한강뷰의 펜트하우스, 고급 자동차들, 계좌 속에 수십억 원,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린 아내의 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구름으로 뒤덮인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산을 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어쩌면 비의 아픔이 잠시라도 그의 고통을 잊게 해주길 바랐던 것 같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서 민수의 주의를 끈 것이 있었다. 젊은 여자가 품에 작은 아기를 안고 벽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비를 피하려 애쓰고 있었다. 둘 다 흠뻑 젖어 있었다. 여자의 검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떨리는 몸을 방패로 삼고 있었다. 이 광경은 민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 수정이는 항상 엄마가 되고 싶어 했다. 아이를 갖는 것을 그토록 꿈꿨었는데 하지만 운명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2만 원을 꺼내 여자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게 만들면서 이걸 받으세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사 드시고 아기에게는 우유를 사주세요. 오늘 밤은 찜질방에서 주무세요. 여자는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크고 짙은 갈색 눈이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에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시선, 그 눈들. 민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 눈에는 친숙함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꼭 수정이의 눈 같았다. 민수가 멀어져 갈 때 여자와 아기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명동의 집에 돌아가서 젖은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 젊은 여자의 눈빛 속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잠에 들었을 때 오랜만에 처음으로 꿈에서 수정이를 보았다. 아내가 품에 아기를 안고 그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민수는 다가가려 했지만 한 걸음씩 갈 때마다 수정이는 조금씩 더 멀어져 갔다. 손을 뻗고 소리쳤다. 수정아, 가지마. 제발 또 나를 떠나지 마.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창문으로 걸어가 여전히 내리는 비를 바라봤다. 그 젊은 여자와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그녀에게 그토록 마음이 끌렸을까? 그리고 왜 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수정이가 꿈에 다시 나타났을까? 그가 모르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날 밤 그 비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수정아, 그는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나에게 뭔가 말하려는 거야. 목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양재에 있는 묘지로 갔다. 23년간 빠뜨린 적이 없던 이 의식을 서울의 가장 폭풍을 치는 날에도 어기지 않았다. 묘지 입구 앞에 차를 세우고 하얀 백합을 손에 들었다. 수정이가 이 꽃들을 무척 좋아했다. 죽음 후에도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항상 말하곤 했다. 하늘은 전날 밤 비가 온 뒤에도 여전히 회색 장막으로 덮여 있었다. 습한 공기를 폐로 깊이 들이마셨다. 묘비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멀리 수정이의 묘가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에 아기를 안고 조용히 울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민수는 걸음을 빨리 했다. 친숙한 실루엣이었다. 전날 밤 도움을 준 그 여자였다. 수정이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당신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의 표정은 눈에서 놓치지 못할 것이었다. 어젯밤에 그 친절한 남자, 창백한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저는 어머니를 뵈러 왔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를요? 이 무덤에 잠들어 계신 분은 제 아내 박수정 씨인데요. 알고 있어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려 애쓰며 말했다. 제 이름은 이지은이에요. 저는 갓난아기 때 입양되었어요. 몇 달 전에 친엄마가 박수정 씨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저를 입양 보냈다고 해요. 민수는 묘비를 붙잡고 있어야만 했다.
무릎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불가능했다. 수정이와는 아이가 없었다. 젊은 여자가 미쳤거나 끔찍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말도 안 돼.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수정이와 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서 뭘 얻으려는 거죠? 지은이는 품 안의 아기를 더 꽉 안았다. 왜 이런 걸 지어내겠어요? 저도 당신만큼 충격받았어요. 입양되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지만 친엄마가 누군지는 어머니, 아니 저를 키워주신 분이 돌아가신 후에 알았어요. 민수는 여자의 얼굴, 눈을 자세히 봤다. 어젯밤 그를 끌었던 그 친숙한 눈빛, 수정이의 눈, 속이 얼음같이 차가워졌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왜 수정이가 나한테서 이걸 숨겼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는데요. 묘지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무십들이 주위로 날아다녔다. 지은이의 아기가 불안하게 꿈틀거렸다. 민수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운 채로 여자를 바라봤다. 저희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은이 물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를 믿으실지도 몰라요.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성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부하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어쩌면 수정이가 꿈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 차가 밖에 있어요. 가죠. 수정이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무덤을 떠나기 전에 꽃을 놓는 걸 잊고 말았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한때 행복한 날들을 목격했지만 지금은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민수가 차주전자에서 끓인 차를 도자기 찻잔에 따르는 동안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품에 아기를 재우려 애쓰고 있었다. 아기 이름이 뭐예요? 민수가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다. 준호예요. 지은이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난주에 4달이 되었어요. 민수가 찻잔을 건네면서 젊은 여자의 지친 얼굴을 봤다. 수정이의 흔적을 찾으려 애쓰며 그녀의 윤곽을 살펴봤다. 어쩌면 코의 곡선이나 아니면 턱선이 보여주고 싶다던 게 뭐예요? 그가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궁금해하는 어조로 물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바래고 접혀서 달아 있었다. 입양 서류와 함께 이걸 찾았어요.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분이 돌아가신 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몰래 숨겨두셨더라고요.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가 봉투를 열자마자 심장이 조여왔다. 이건 수정이의 필체였다. 우아하게 구부러진 글씨체를 수천 장의 종이 중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란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 너를 입양 보내는 것, 네 아빠는 네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셔. 말씀드리고 싶었고 몇 번이나 입가에 맴돌았지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다. 우리 가족이 존재하는 걸 원치 않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어. 너를 지키는 것이 엄마의 행복보다 더 중요했단다. 용서해다오, 내 천사야. 항상 너를 사랑할 엄마가 수정이. 민수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매 글자마다 수정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위험한 사람들이라? 그가 중얼거렸다. 누구를 말하는 거지?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몇 년간 답을 찾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이라는 걸 다른 서류들을 찾고서야 알았어요. 한 달 전에 서울에 왔지만 찾아뵙기가 무서워서요. 아기는요? 민수가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게 그의 손자일까? 준호 아빠는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 그랬었죠. 민수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한강의 파란 물을 바라봤다. 수정이가 자신에게 아이를 주었다가 그것을 숨겼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의심은 매 순간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지은이의 눈에서 본 그 표정, 그리고 지금 이 편지, 위험한 사람들. 그가 다시 말했다. 수정이는 왜 무서워했을까? 누가 그녀를 위협했을까? 돌아서서 지은이를 봤다. 하루 전 거리에서 본 외롭고 추위에 떨던 젊은 여자가 이제 그의 딸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가 느끼는 감정들은 복잡했다. 분노, 놀라움, 믿기지 않음, 그리고 깊은 상실감.
잃은 건 수정이뿐만이 아니라 딸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23년이기도 했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세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어떻게 할지 결정해요. 수정이가 왜 두려워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날 밤 민수는 서재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수정이의 사진들을 보면서 왜야 내 사랑 하고 속삭였다.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태양이 한강의 물을 금색으로 물들일 때 민수는 잠 못 이룬 눈으로 휴대폰에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잘 아는 번호를 눌렀다. 3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정현우입니다. 현우야, 당장 만나야겠어. 민수가 평소보다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급한 일이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커피를 마시면서 발코니로 나갔다. 게스트룸에서 자고 있는 지은이와 준호는 아직 깨지 않았다. 평생 익숙했던 규칙적인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다. 어젯밤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수정이의 사진들을 보며 그들의 결혼 생활을 다시 돌이켜봤다. 어떻게 아내의 임신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 달들 동안 수정이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나? 생각이 다가오는 차 소리에 끊어졌다. 현우의 검은색 벤츠가 정원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시간에 전화하니까 걱정됐어. 현우가 민수의 서재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55세의 변호사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수야? 민수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은이를 어떻게 찾았는지, 묘지에서의 만남, 수정이의 편지. 현우의 눈이 점점 커졌다. 믿을 수 없어. 변호사가 마침내 말했다. 그런데 왜 놀라고 있는 거지? 그 사고 이후로 뭔가 이상했다는 걸 항상 느꼈거든. 무슨 말이야? 민수가 친구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알아차리며 물었다. 수정이가 사고 난 그날 밤, 기억나?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말랐어. 경찰은 커브에서 컨트롤을 잃었다고 했지만 현우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 수정이는 조심스러운 운전자였어. 그날 밤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었어. 경찰 보고서에 모순이 있었어. 도로에 오일 자국도 없었고 브레이크 자국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어. 마치 사고가 아니었던 것처럼. 민수가 완성했다.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걸 느끼면서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야. 너는 이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 이 젊은 여자와 수정이의 편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민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도자기 펜고지가 흔들렸다. 모든 걸 알고 싶어, 현우야. 수정이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봐. 의사들, 만났던 사람들, 모든 것. 23년이 지나서 어려울 거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현우가 말했다.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보고 사고를 다시 조사해볼게. 문이 살짝 두드려졌고 지은이가 준호를 품에 안고 들어왔다. 소리가 들려서요. 방해했다면 죄송해요. 들어와. 민수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정현우 제 변호사이자 친구예요. 상황을 설명해드렸어요. 현우가 젊은 여자를 자세히 살펴봤다. 와, 놀라워. 그가 중얼거렸다. 눈이 완전히 어머니 닮았어.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찾을 거예요. 민수가 눈에 결연한 표정을 띠며 말했다. 우리 수정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은이가 천천히 다가왔다. 찾을 것들이 두려워요. 진실이 모르는 게 낫다면 어떡해요. 민수가 젊은 여자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딸을 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낯설고 이상하지만 동시에 깊이 익숙한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말했어. 그들이 누구였고 왜 너를 내게서 숨길 만큼 무서워했는지 알아야 해. 현우가 가방을 닫았다. 바로 시작할게. 너희 둘은 조심해. 만약 수정이가 옳다면,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위험하다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방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서울의 변덕스러운 9월 날씨처럼 왔다 갔다 했다. 비 오는 날들이 짧은 맑은 순간들에 자리를 내주었다. 민수가 강남 펜트하우스의 정원에서 조바심치며 위아래로 걸어다니면서 현우의 차가 문에 다가서는 것을 지켜봤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계속 수정이의 비밀들을 생각했다. 현우가 두꺼운 파일을 손에 들고 정원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심각한 표정은 가져온 소식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민수야. 그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들어가면서 말했다. 지은이는 어디 있어? 준호를 재우고 있어. 뭘 찾았어? 현우가 파일을 탁재놓고 담배를 꺼냈지만 피우지는 않았다.
그냥 손 사이에서 돌렸다. 수정이가 임신 중에 갔던 병원들을 찾았어. 전부 너희가 평상시 가던 병원들과는 다른 곳들이야. 몇 번의 진료에서는 가명을 사용했어. 무슨 소리야? 민수가 탁자를 주먹으로 쳤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더 있어. 지은이의 입양 절차에서 한 이름이 계속 나와. 이동혁. 많은 서류의 증인으로 서명이 되어 있어. 민수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이 이름은 그에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다. 이 동혁이가 누구야? 수입업체가 있었대. 흥미로운 건 회사가 수정이 죽은 직후에 문을 닫았다는 거야. 그때 지은이가 계단을 내려왔다. 대화를 들었을 것이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 이름 들어봤어요. 그녀가 떨리며 말했다. 이동혁, 찾았던 서류 중 하나에 있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수와 현우가 빠르게 돌아서서 젊은 여자를 봤다. 지은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해. 민수가 결연히 말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일 수도 있어. 현우가 파일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미 찾았어. 도시 반대편 은평구의 소박한 동네에 살고 있어. 그런데 민수야, 이상한 게 있어. 이 사람이 지은이를 입양한 가족에게 매달 돈을 보내왔어. 지급은 2년 전에야 중단되었어. 방에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지은이가 놀라서 현우를 봤다. 저를 입양한 가족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고요? 왜요? 아마 수정이가 시켰을 거야. 민수가 생각에 잠긴 채로 말했다. 너를 지켜보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라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야. 현우가 말했다. 동혁이의 사진이 이 파일에 있어. 아는 사람이야? 사진을 지은이에게 건넸다. 60대의 회색 머리에 지친 얼굴의 남자였다. 지은이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 민수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뭔가를 알고 있어. 왜 낯선 사람이 지은이를 기르기 위해 그 많은 해 동안 돈을 내겠어? 주소가 있어. 원한다면 내일 방문할 수 있어. 현우가 말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분노와 호기심이 속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이 밤중에라도 가서 그 사람을 신문하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일 혼자 가겠어. 그가 결연히 말했다. 안 돼요. 지은이가 말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비밀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먼저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해볼게. 안전하다고 확신하면 그 다음에 너도 데려갈게. 지은이가 반박하려던 순간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생명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다. 어쩌면 민수가 옳을지도 모른다. 알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모든 것을. 카페 오후의 오래된 다방은 시간이 멈춘 곳 중 하나였다. 벽에 바랜 사진들, 나무 탁자들, 담배 냄새. 민수는 구석 탁자에 앉아 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동혁에게 만남을 제안할 때 지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알 때까지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주머니에 수정이의 마지막 사진이 들어있었다. 힘을 주기 위해 가지고 다녔다. 왜 나를 믿지 않았어, 수정아? 그가 중얼거렸다. 함께 싸울 수 있었는데 문이 열렸다. 들어온 남자가 현우가 보여준 사진의 그 사람이었다. 이동혁. 60대 초반, 회색 머리, 지친 눈빛. 그의 시선이 방을 훑다가 민수를 보자 곧바로 그에게 향했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인 표정이 있었다. 왜 저를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동혁이 탁자에 앉기도 전에 말했다. 지은이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의 주먹이 탁자 밑에서 움켜쥐어졌다.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 딸이 있다는 걸 알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군요. 동혁이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수정 씨가 맹세하게 했어요. 절망적이었고 무서워했어요. 당신이 임신을 알게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무서워했나요? 민수가 목소리 톤을 조절하려 애쓰며 물었다. 나를요? 아니요, 절대 당신이 아니었어요. 동혁이 시선을 탁자에 고정하며 말했다.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죽음 전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정말 무서워했어요. 이상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전화 통화 후에 우는 그녀를 봤어요. 그리고 당신은 한 아버지가 딸과 헤어지도록 도와준 것뿐이군요. 동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젖어 있고 빨갛게 되어 있었다. 저는 수정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당신과 만나기 훨씬 전 대학 때부터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을 거예요.
민수의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분노, 질투, 고통이 섞인 감정. 수정이가 죽은 밤에 어디 있었나요? 동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는 수정 씨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를 보호하려 했어요. 왜 보호하려 했나요? 민수가 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그녀를 정말 사랑했다면 모든 진실을 내게 말해보세요. 성민이었어요. 동혁이 마침내 말했다. 모든 게 성민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성민이 또 누구죠? 수정 씨의 오빠예요. 동혁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수정 씨가 그에 대해 말한 적이 없나요?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수정이에게는 형제가 없었어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오빠가 있었어요. 성민이는 어둠의 일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수정 씨가 죽기 3개월 전에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자살이라고 했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민수가 완성했다. 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걸 느끼며 동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이는 위험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었어요. 수정 씨가 오빠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임신한 걸 알게 되었어요.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죠. 민수의 머리가 웅웅거렸다. 아내가 비밀스러운 삶, 비밀스러운 형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다니 그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것들. 이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이름들이 있나요? 그가 억제된 목소리로 물었다. 동혁이 주위를 둘러봤다. 마치 벽들에도 귀가 있는 것처럼. 수정 씨가 죽은 밤에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그날 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절대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을 거예요. 동혁의 눈에 복잡한 표정이 있었다. 어쩌면 운명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려 민수를 깊은 잠에서 깨웠다. 카페에서의 대화 후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집에 돌아갔다. 동혁이 말한 것들을 지은이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도망갈 계획이었어 라고 말할 건가? 여보세요.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나 현우야. 깨워서 미안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증인을 찾았어. 수정이가 사고 난 곳 근처에 사는 여자야. 그날 밤 뭔가를 봤어.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내일 아침. 여자분이 분당에 살고 계셔. 김숙자 할머니 70세야. 주소를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은 후 잠이 오지 않았다. 발코니로 나가 한강의 어두운 물을 바라봤다. 23년 동안 수정이의 진짜 죽음 이유를 모르고 살아왔다. 이제 나날이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드러나는 그림은 끔찍했다. 아침 식사 탁자에서 지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젊은 여자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녀가 즉시 말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지은이를 밖에 둘 의미가 없었다. 이건 그녀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분당의 소박한 아파트는 한강 전망을 갖고 있었다. 김숙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걱정스러운 눈으로 먼저 복도를 본 다음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녀가 초조해하며 말했다. 아무도 당신들을 보지 못했죠? 민수와 지은이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다. 김숙자 할머니는 소박하게 꾸며진 거실로 가면서 계속 창문 밖을 보고 있었다. 이 일에 관련되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며 시작했다. 하지만 신문에서 젊은 아가씨 사진을 보고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양심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뭘 보셨나요? 지은이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봤는데 여자차가 거기 있었어요. 앞을 검은 차가 막고 있었죠.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누군지 보셨나요? 분명하지는 않았어요. 어두웠거든요. 하지만 여자가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내 딸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 다음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던 건가요? 더 있어요. 김숙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남자도 소리쳤어요. 조용히 있었어야 했어. 이제 너무 늦었어. 그러고 나서 여자차가 빠르게 달아났고 몇 분 후에
사고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에 말씀하셨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방문객이 왔어요. 한 남자가 제가 본 걸 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상한 억양이 있었어요. 외국인이었죠. 무서웠어요. 그 남자를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다. 키가 크고 금발이었어요. 차갑고 얼음 같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 같았어요. 김숙자 할머니가 떨었다. 수년간 악몽에서 그 눈들을 봤어요. 지은이가 아기 준호를 가슴에 꽉 안았다. 엄마가 저한테 오고 계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를 구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를 막았어. 민수가 속에서 커지는 분노를 억제하려 애쓰며 말했다. 누군가가 수정이를 죽였어. 김숙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여자차가 통제불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쫓고 있었어요.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김숙자 할머니가 즉시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살짝 벌려봤다. 가야 해요. 그녀가 초조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 남자가 아직도 이 근처에 있을 수 있어요. 수년간 저를 감시해왔어요. 당신들도 감시할 거예요. 민수와 지은이는 놀라서 서로를 봤다. 편집증일까 아니면 진짜 위험일까? 감사합니다, 김숙자 할머니.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하세요. 나이든 여자가 말했다. 따님을 보호하세요. 어머니처럼. 말을 끝내지 못했다. 눈이 눈물로 차올랐다. 김숙자 할머니의 집을 떠난 후 민수와 지은이는 조용히 차에 앉아 있었다. 나이든 여자의 말들이 둘 다를 흔들어 놨다. 수정이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유령처럼 차 안을 맴돌고 있었다. 저를 키워준 집에 가고 싶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의, 저를 키워주신 분의 물건들을 보고 싶어요. 다른 단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민수가 운전대를 마포구 쪽으로 돌렸다. 지은이가 자란 아파트는 오래된 서울 동네들의 전형적인 건물 중 하나였다. 좁은 골목들, 줄줄이 걸린 빨래들, 계단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지은이의 열쇠로 들어간 집은 먼지와 추억들로 가득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다. 벽에는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방을 봅시다. 지은이가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서랍들, 옷장들, 오래된 상자들, 모든 걸 뒤지기 시작했다. 이것 봐요.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다. 오래된 신발 상자에서 꺼낸 가죽 표지 일기장에 손을 뻗으며. 이건 어머니 일기예요. 손이 떨리면서 페이지들을 넘기기 시작했다. 이걸 봐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동혁이가 오늘 돈을 가져왔다. 평소보다 더 긴장했다. 그들이 지은이에 대해 뭔가 알게 될까봐 걱정한다고 했다. 그들이 누구지? 왜 입양에 대해 이렇게 비밀스러워하는 거지? 민수가 일기를 가져와 계속 읽었다. 지은이가 오늘 5살이 되었다. 동혁이가 평소처럼 선물들을 가져왔다. 그녀를 보면 운다. 아이가 엄마와 같은 눈을 가졌다고 말한다. 진짜 아버지에 대해 물었지만 조용했다. 저를 보러 왔었나요? 지은이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민수가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갑자기 멈춰서 한 줄을 더 주의 깊게 읽었다. 동혁이가 오늘 취해 있었다. 수정 씨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경고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그들이 아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무서워서 가라고 했다. 지은이의 숨이 막혔다. 계속 언급되는 그들이 누구죠? 이게 무슨 저주받은 비밀인가요?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곰 인형의 눈이 같다. 그녀가 곰을 손에 들며 말했다. 기억해요. 한 아저씨가 가져다 줬어요. 파란 눈을 한 금발 아저씨.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김숙자 할머니가 묘사한 그 남자처럼. 민수의 휴대폰이 울려서 둘 다 움찔했다. 현우였다. 민수야, 수정이 과거에 대해 뭔가 찾았어.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봐야 할 것 같아. 그녀 가족에 관한 거야. 뭔데?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사무실로 와. 서류들이 여기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민수와 지은이는 서로를 봤다. 젊은 여자는 여전히 곰 인형을 들고 있었다. 이건 그냥 우연일 수가 없어. 민수가 일기를 살피며 말했다. 이 동혁이는 수정이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어. 그리고 금발에 파란 눈의 남자. 김숙자 할머니가 본 위협하던 사람. 지은이가 오래된 앨범을 열었는데 사진 하나가 떨어졌다. 바닥에서 주워보더니 숨이 막혔다. 아빠. 그녀가 사진을 건네며 말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둘 다 그걸 알아차렸다.
이게 동혁인가요? 사진에는 젊은 수정이가 있고 옆에 동혁과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사진 뒤에 송을씨로 메모가 있었다. 성민 나 그리고 동혁. 대학 마지막 해 1995. 성민, 민수가 중얼거렸다. 수정이의 오빠. 그때 준호가 울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민수가 일기와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다. 현우에게 가자. 그가 말했다. 이 퍼즐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 아파트를 나가면서 지은이가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어린 시절이 지나간 집은 이제 절대 같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구석구석 모든 물건에 이제 비밀이 숨어 있었다. 현우의 사무실은 중구의 오래된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다. 책장으로 둘러싸인 벽이 있는 방에서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민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믿을 수 없어. 현우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다. 수정이에게 당신이 전혀 몰랐던 삶이 있었어. 민수와 지은이는 탁자 주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 출생 신고서, 학교 기록, 오래된 신문 스크랩. 수정이는 외동딸이 아니었어. 현우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성민이라는 오빠가 있었어. 수정이가 죽기 3개월 전에 죽었어. 공식 기록으로는 자살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었지, 그렇지? 민수가 목에 뭔가 막힌 채로 물었다. 매우 의심스러운 죽음이야. 성민의 친구들과 얘기해봤는데 자살할 리 없었다고 해. 최근에 밝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대. 현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문 사진이었다. 성민이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있었다. 성민이는 위험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었어. 마약 거래, 자금 세탁, 일을 그만두려 했을 때 위협을 받았어. 누가? 지은이가 아기를 꽉 안으며 물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 성민에게 큰 빚이 있었어. 빅토르 볼코프라는 사람에게. 그 당시 서울에서 수상한 일들을 통제하던 러시아인이야. 민수가 사진을 살펴봤다. 성민 옆에 서 있는 키 큰 금발 남자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차갑고 파란 눈을 하고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이야? 빅토르? 맞아. 친근해 보이지, 안 그래? 하지만 이 사진을 찍고 2주 후에 성민이 시체로 발견됐어. 빅토르가 성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누군가를 죽였을 수도 있어. 지은이가 창백해지며 아기를 더 꽉 안았다. 이 사람이 엄마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빚 때문에? 가능해. 현우가 신중하게 말했다. 만약 수정이가 오빠의 문제들을 물려받았다면 임신을 숨긴 게 말이 돼. 너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야. 민수가 창문으로 걸어가 한강의 더러운 물을 바라봤다. 수정이에게 비밀로 가득한 삶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들의 결혼이 정직함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빅토르를 찾아야 해. 그가 결연히 말했다. 조심해. 현우가 경고했다.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직도 위험한 사람이야.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도시에 있어. 지금 이름은 빅토르 김이야.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성을 택했어. 김이라고? 민수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우리 성을 택했다고. 그래, 이상하지? 마치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아. 준호가 울기 시작했다. 마치 방 안에 긴장을 느끼는 것 같았다. 지은이가 그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무서워요. 지은이가 속삭였다. 아직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어떡해요? 민수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수정이의 비밀들, 성민의 죽음, 빅토르의 위협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아직도 말이 안 됐다. 성민이 왜 이 사람과 일했을까? 수정이 가족은 부유했잖아. 그렇지 않나?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성민에게 도박 빚이 있었어. 빅토르가 그에게 탈출구를 제시했어. 하지만 물론 악마와 거래를 하면 결국은 영혼을 요구하지. 민수가 탁자의 서류들을 다시 봤다. 한 서류가 특히 그의 주의를 끌었다. 성민의 부검 보고서.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목의 상처들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부검을 한 의사가 아직 살아있나? 그가 물었다. 최철수 박사님, 네, 아직도 국과수에서 일하고 계셔. 왜 물어봐? 그분과 얘기하고 싶어. 만약 성민이 정말 살해당했고 수정이가 이걸 알았다면 위험에 처했을 거야. 현우가 완성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지은이가 떨기 시작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민수가 딸을 안았다. 23년 전에 했어야 했던 것처럼. 널 보호할게. 이번에는 수정이가 할 수 없었던 걸 할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잠결에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눈을 뜨자 소리가 아래층에서 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은 새벽 3시였다.
휴대폰을 잡고 경비실에 전화하려 했지만 전화가 끊어져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다. 20년간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발끝으로 걸으면서 지은이와 준호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갔다. 일어나. 그가 속삭이며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댔다. 집에 누군가 있어. 젊은 여자가 눈을 뜨자 졸린 얼굴이 빠르게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붙은 기분이 들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키 큰 금발 남자가 자신의 집 거실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왔다. 얼음처럼 파란 눈을 하고 있었고 약간의 러시아 억양으로 말했다. 김민수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저는 빅토르입니다. 제 대해 질문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나요? 민수가 지은이와 아기 앞에 서면서 총을 빅토르에게 겨눴다.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빅토르가 무장한 남자와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미소 지었다. 평화롭게 왔어요. 그냥 이야기하러요. 과거에 대해서, 수정에 대해서. 그녀를 죽인 건 당신이에요. 지은이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꽉 안으며 소리쳤다. 빅토르가 감정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수정은 그녀의 형처럼 고집이 셌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민수 씨. 어떤 진실을? 민수의 손이 떨렸지만 총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 형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 저에게 배신하려 했기 때문에 처형되었다는 것. 수정이 이걸 알았고 경찰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조용히 있으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죽였군요. 민수가 이를 악물며 분노가 온몸을 감쌌다. 저는 그녀의 차를 그 나무에 들이받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도망치게 만든 건 저예요. 딸을 데리러 가고 있었거든요. 함께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빅토르가 지은이를 봤다. 당신은 저에게 위협이었어요. 어머니처럼. 방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수의 마음이 과거로 갔다. 수정이의 마지막 날들의 이상한 행동들, 갑작스러운 여행들, 비밀스러운 전화통화들. 이제 모든 게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왜 지금 나타났나요? 민수가 물었다. 당신들이 너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동혁, 김숙자,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있어요. 유령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동혁에게 뭘 했나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만 감시하고 있어요. 당신들처럼. 빅토르가 방을 둘러보다가 요람의 아기에 잠시 시선이 머물렀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총을 더 꽉 쥐었다. 우리 집에서 나가. 아니면 뭘 하실 건가요? 저를 쏠 건가요?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저를 아는,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어요. 아니요, 김민수 씨,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빅토르가 시계를 봤다. 보아하니 시간이 다 됐네요.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어깨 너머로 덧붙였다. 그런데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지은이 씨. 할머니 눈을 닮았어요. 수정의 눈을. 빅토르와 그의 부하들이 경찰 사이렌이 가까워지는 동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즉시 전화로 달려가서 이번엔 작동했다. 현우를 불렀다. 그를 봤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빅토르가 여기 있었어. 우리 집에. 우리를 위협했어. 경찰을 불렀어, 민수야. 전화가 끊어졌을 때 걱정됐거든. 민수가 품에서 준호와 함께 떨고 있는 지은이를 봤다. 보호가 필요해. 그리고 즉시 행동해야 해. 우리에게 이틀밖에 없어. 무슨 말이야? 빅토르가 생각할 시간을 줬어. 돌아올 거야. 경찰팀들이 집을 수색하는 동안 빅토르의 부하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한 것 같았다. 새벽이 올 때쯤 민수의 럭셔리 거실은 경찰관들과 기술팀으로 가득했다. 빅토르의 부하들은 보안 시스템을 전문가답게 무력화시켰다. 지은이는 잠든 준호를 품에 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다. 민수가 옆에 앉아서 보호하듯 팔을 그녀 어깨에 올렸다. 괜찮아? 그가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제 아기 얼굴을 봤어요. 요람 위로 몸을 기울였을 거예요. 민수는 이 생각에 속이 얼어붙었다. 무력감과 분노에 몸부림쳤다. 바로 그때 새로운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다. 빅토르의 부하들 중 하나가 아니라 더 야위고 나이 든 사람이었다. 김민수 씨, 경찰서장이 말했다. 이 남자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깨끗해요. 무기는 없어요.
그 남자는 빅토르의 메시지를 가져왔다. 손의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다. 사장님이 다시 만나기를 원해요. 그가 러시아 억양으로 말했다. 이 편지에 어디서 언제 만날지 나와 있어요. 민수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종이가 나왔다. 내일 전고 경복궁 정원에서. 혼자 와. 절대 안 돼. 지은이가 종이를 읽으며 말했다. 함정일 수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그 남자가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잠깐. 민수가 말했다. 빅토르에게 말해줘.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족을 위협할 용기를 보인 것에 대해 제안을 들어보겠다고. 하지만 혼자 가지는 않을 거라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경찰서장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이 사람을 미행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어쩌면 빅토르에게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아니야. 민수가 말했다. 빅토르는 영리해. 이 사람을 미행할 걸 알고 있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보냈을 거야. 경찰들이 간 후 민수, 지은이, 현우가 부엌에서 모였다. 현우가 노트북을 열어 빅토르에 대해 찾은 모든 정보를 보여줬다. 지난 10년 동안 완전히 합법적인 신원을 만들었어. 겉보기에는 존경받는 사업가야. 하지만 지하세계 연결고리들은 여전히 강해. 아예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저으며 물었다. 너 때문이야. 민수가 딸의 눈을 보며 말했다. 넌 수정이의 딸이야. 어머니가 알았던 모든 걸 알 가능성이 있어. 아마 아직도 나타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그걸 몰라. 현우가 말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 민수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 그와 만날 거야.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위험해. 현우가 말했다. 빅토르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알고 있어. 다른 선택이 없어. 민수가 말했다. 영원히 숨을 수는 없어. 수정이는 두려워하는 걸 선택했고 대가를 치렀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지은이가 아버지의 손에 손을 올렸다. 저도 갈 거예요. 이것도 제 싸움이에요. 너무 위험해. 민수가 말했다. 준호를 생각해. 매 순간 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전한 미래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이 악몽이 끝나야 해요.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해요.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계획이 있어야 해. 평범한 만남에서 빅토르를 체포할 수는 없어. 증거가 필요해. 아마도... 민수가 멈췄다.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빅토르가 원하는 걸 주는 척해야 할 거야. 동혁과 얘기해야 해. 수정이가 그에게 준 게 있다면, 아직도 증거가 될 만한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함정일 수 있어. 현우가 말했다. 그래. 민수가 눈에 결연한 표정을 띠며 말했다. 하지만 함정은 빅토르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야. 그 다음날 아침 민수의 집은 마치 작전 본부 같았다. 정원문의 경찰차들 안에는 기술팀과 보안 전문가들, 민수의 오랜 친구인 경찰청 차장 최철수가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이 빅토르라는 사람을 수년간 알고 있었어. 철수가 거실 탁자에 펼쳐진 지도들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 그가 말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자백했어.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만남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수정이의 죽음의 원인 제공했다고 말했어. 지은이와 나 둘 다 들었어. 말만으로는 부족해. 철수가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현우가 급히 들어왔다. 얼굴에 흥분된 표정을 띠고 있었다. 뭔가 찾았어. 동혁이 이야기하려고 해. 수년간 숨겨온 서류들이 있다고 해. 성민과 빅토르에 대한 증거들이야. 함정일까? 지은이가 불안하게 방 안을 돌아다니며 물었다. 준호는 이상한 상황을 느끼는 것 같아 아침부터 계속 울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현우가 말했다. 절망적이었어.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지겹다고 했어. 철수가 계획을 빠르게 바꿨다. 동혁을 보호해 데려올 거야. 정말로 이런 증거가 있다면 빅토르를 마침내 잡을 수 있어. 나도 가고 싶어. 민수가 단호히 말했다. 아빠, 안 돼. 지은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너무 위험해. 이미 엄마를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수는 없어. 민수의 마음이 녹았다. 아빠라는 단어가 아직도 그에게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조심할게. 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수정이를 위해 해야 해. 우리를 위해. 철수가 지도를 가리켰다. 동혁을 이 안전가옥에서 만날 거야. 우리 팀이 주변을 포위할 거야. 빅토르의 부하들이 있다면 탐지할 거야. 경복궁 만남은 어떻게 하죠? 현우가 물었다.
한 팀이 거기도 있을 거야. 빅토르를 지연시켜야 해. 동혁에게서 증거를 받을 때까지. 지은이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진정되었다. 저에게 특별팀을 배정해 주세요. 저와 아기가 안전해야 해요. 철수가 전화기를 꺼냈다. 최고 요원들을 배정할게. 당신과 아기는 안전할 거예요. 민수가 시계를 봤다. 경복궁에서의 만남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빅토르에게 만남을 연기했다고 알려야 해. 위험해. 현우가 말했다. 빅토르가 뭔가 의심할 수 있어. 위험을 감수해야 해. 민수가 눈에 결연한 표정을 띠며 말했다. 수정이는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말했어. 그들이 누구였고 왜 너를 내게서 숨길 정도로 두려워했는지 알아야 해. 은평구의 안전가옥은 경찰로 둘러싸여 있었다. 밖에서는 평범한 아파트 같아 보였지만 안에는 첨단 장비들과 무장한 경찰들로 가득했다. 민수는 빅토르와의 만남을 연기했다. 동혁이 가져올 증거가 더 중요했다. 동혁이 경찰 호위하에 들어왔을 때 민수는 그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며칠 사이에 10살은 늙은 것 같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손에는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다. 23년간 이걸 숨겨왔어요. 동혁이 상자를 탁재 놓으며 말했다. 수정 씨가 죽기 일주일 전에 줬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민수가 상자의 손을 뻗었다. 안에는 사진들, 서류들,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성민이 빅토르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서류들은 불법 거래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성민은 나오려고 했어요.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경찰과 거래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빅토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죽였군요. 민수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다. 그래요. 수정 씨가 이 증거들을 오빠 물건들 사이에서 찾았어요. 정의를 원했지만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아기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철수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안에는 음성 녹음들이 있었다. 성민이 범죄들을 고백하는 녹음들이었다. 빅토르가 명령을 내리는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하는 녹음이 있었다. 수정이의 목소리였다.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빅토르 볼코프가 제 오빠를 죽였어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임신한 걸 그가 알고 있어요. 제 딸을 보호해야 해요. 민수야, 내 사랑, 이걸 당신에게서 숨긴 것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단지 우리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방에 깊은 침묵이 내렸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고 있었다. 눈이 눈물로 가득 차고 준호를 더 꽉 껴안았다. 이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민수가 감정으로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시작으로는 충분해. 철수가 말했다. 하지만 빅토르의 자백을 받아야 해. 그래서 만나러 가야 하는 거야. 동혁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이것도 써. 빅토르와 이야기할 때 켜놔. 무정이처럼 작동해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민수가 기기를 받아 살펴봤다. 저를 들을 수 있겠군요. 그리고 개입할 수 있어. 철수가 말했다. 위험이 있으면 즉시 행동을 취할 거야. 동혁이 민수를 슬픈 눈으로 바라봤다. 수정 씨를 사랑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따님이 태어난 후에는 당신에게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수가 속의 아픈 진실을 알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물었다. 수정 씨가 아기를 데리러 입양가족 집에 가고 있었어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우리 셋이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 내 차 앞을 막았어 라고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동혁의 눈이 눈물로 가득했다.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민수는 수년간 동혁에 대해 느꼈던 분노가 깊은 연민으로 바뀌는 걸 느끼며 놀랐다. 이 남자도 수정이를 사랑했다. 자신처럼. 그리고 그도 잃었다. 함께하자. 민수가 동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수정이를 위해서. 철수가 시계를 봤다. 경복궁 만남까지 20분 남았어. 준비돼야 해. 민수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23년 후에 마침내 수정이의 죽음과 맞닥뜨릴 것이다. 빅토르와 대면할 것이다. 이번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 일을 끝내자. 그가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지은이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눈에는 두려움과 자부심이 모두 있었다.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아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딸아. 민수가 생애 처음으로 이 말을 하며 말했다. 경복궁 정원은 평소처럼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태양이 한강의 푸른 물을 반짝이며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궁의 연문으로 들어가서 귓속의 비밀 통신기가 희미하게 윙윙거리고 있었다. 너를 보고 있어.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위에 최소 4명의 우리 형사들이 있어. 빅토르가 왔나? 아직 보이지 않아. 민수가 정원 중앙의 느티나무로 걸어가며 속삭였다. 대화에서 빅토르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가슴에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멀리서 대리석 벤치의 익숙한 실루엣을 알아차렸다. 빅토르가 신문을 들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를 봤어.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벤치의 금발 남자. 알겠어, 가까이 가. 하지만 조심해. 민수가 다가갔다. 걸을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다. 23년의 분노, 고통, 상실. 모든 것이 지금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향한 것이었다. 수정이의 살인자를 없애고 싶은 충동이 너무 강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김민수 씨, 정시에 오셨군요. 빅토르가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다. 앉으세요. 민수가 옆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 신중한 거리를 두고 주위에는 관광객들, 가이드들,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가 정말 위험한 남자를 위한 만남 장소일까? 혼자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빅토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무장한 남자와 마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궁 주변에 최소 6명의 경찰을 알아챘어요. 전문가들이지만 내 눈에는 띄었어요. 위험한 사람이시니까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빅토르가 눈에 차가운 빛을 띠며 웃었다. 영리하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안이 있어요. 제안을 듣겠습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억제하려 애쓰며 말했다. 간단해요. 과거를 파헤치는 걸 그만두세요. 동혁, 증거들 모든 걸 잊으세요. 그 대가로 당신과 가족을 내버려 둘게요. 그러면 수정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빅토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김민수 씨.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민수가 움찔했지만 빨리 회복했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우리 집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달랐어요. 사적인 대화였어요. 지금은 공식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합의하고 모두 각자 갈 길을 가죠. 거절하면요? 빅토르의 눈이 얼음 조각 2개 같았다. 그러면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수정처럼 따님도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면 손자도? 작은 준호 말이에요. 민수의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분노가 그의 시야를 가렸다. 감히 내 가족을 위협해. 위협이 아니라 상기시키는 거예요. 빅토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힘의 한계는 없어요, 김민수 씨. 원하는 사람에게 닿을 수 있어요. 동혁도 이걸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맞서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동혁에게 뭘 했나요? 민수가 주머니에 총에 손이 가면서 물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만 감시하고 있어요, 당신들처럼. 빅토르가 방을 살펴보다가 잠시 요람의 아기를 봤다. 지난 몇 주간 당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요. 멀리서 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이게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경찰팀들이 행동을 시작했다. 결정하셨나요? 빅토르가 여전히 위협적인 차분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48시간을 드리겠어요.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다. 경찰팀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빅토르가 일어나서 도망치려 했지만 모든 방향에서 포위당했다. 빅토르 볼코프, 박성민과 박수정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수가 총을 그에게 겨누며 말했다. 빅토르가 민수를 증오에 찬 눈으로 봤다.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강력한 친구들이 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갈 거예요. 두고 보죠. 철수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민수는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23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진 것 같았다. 수정이의 살인자가 마침내 정의의 손에 넘겨졌다. 하지만 속의 공허함은 여전히 있었다. 사랑하는 여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끝났어, 민수야. 철수가 빅토르를 데려가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한 가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막 시작이었다. 빅토르의 체포 후 이틀이 지났다. 민수는 집거실에서 위아래로 걸어다니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온 소식들이 우려스러웠다. 빅토르의 변호사들은 매우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증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석방될 수 있어. 현우가 두꺼운 파일을 탁재 놓으며 말했다. 녹음들과 동혁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공소시효, 증거 연결고리 보존 실패, 빌어먹을. 민수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다. 거의 깨뜨릴 뻔했다. 23년 후에 또 정의에서 도망칠 건가? 지은이가 아기를 재우고 토론을 듣고 있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현우가 말했다. 빅토르가 자신을 명확히 유죄로 만드는 자백, 아니면 증인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빅토르의 부하였다. 사장님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명동 지하상가에서 1시간 후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구금되어 있지 않나요? 더 이상 아니에요.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고 싶어 해요. 전화가 끊어졌을 때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빅토르가 밖에 있었다. 가면 안 돼요. 지은이가 즉시 말했다. 함정이에요. 아마도. 민수의 눈이 번뜩였다. 아마도 이게 우리 기회일 거야. 그가 말하게 해서 모든 걸 자백하게 할 수 있어. 철수를 불러서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명동 지하상가는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였다. 관광객들, 상인들, 구매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수십 명의 사복경찰들. 민수 몸에는 다시 녹음기가 있었다. 저도 갈 거예요. 지은이가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의 살인자와 맞서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반대도 소용없었다. 준호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명동 지하상가로 향했다. 지하상가의 도명천장 아래에 수천 개의 상점, 수천 명의 사람들. 민수와 지은이가 나란히 걸었다. 경찰들이 군중 속에 배치되어 있었다. 저기, 민수가 한복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빅토르가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정시에 오셨군요. 러시아인이 그들이 들어오자 말했다. 앉으세요. 차를 드세요. 문명인처럼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죽였어요. 지은이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여기서 문명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빅토르가 차에서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다.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삼촌처럼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들은 저를 배신하기로 선택했어요. 지금 뭘 원하나요? 민수가 목소리의 분노를 억제하려 애쓰며 물었다. 동혁이 숨긴 증거들을, 모든 것을. 그 대가로 당신들은 살 수 있어요. 거래를 어떻게 믿죠? 지은이가 눈에 눈물을 띠며 물었다.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요? 민수가 철수가 준 신호를 기다렸다. 마침내 이어폰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준비됐어. 수정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자백했어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도, 그리고 어제 경복궁에서도. 증명해봐요. 빅토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법정에서 통할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다. 이거 말이에요. 빅토르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 기기는 동혁이 준 특수 녹음 장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USB 메모리였다. 허세였다. 이게 뭐예요? 러시아인이 불편해하며 물었다. 성민이 모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마지막 증거들이에요. 당신의 모든 대화, 명령들, 위협들,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예, 빅토르의 냉정함이 깨졌다. 그걸 내놔. 그가 소리치며 일어섰다. 그 순간 철수가 신호를 줬다. 경찰들이 사방에서 뛰어들었다. 빅토르가 도망치려 했지만 포위당했다. 빅토르 볼코프, 박성민과 박수정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수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빅토르가 민수와 지은이를 증오로 바라봤다. 이겼다고 생각해요. 강력한 친구들이 있어요. 일주일 안에 나올 거예요. 두고 보죠. 철수가 그를 데려가며 말했다. 지은이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눈물 속에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야.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끝낼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 빅토르의 두 번째 체포 후 서울에 조용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수의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벽난로가 타닥거렸다. 밖의 하늘은 회색 장막으로 덮여 있었다. 꼭 23년 전 사고 난 밤처럼. 동혁이 거실 문에 서 있었다. 이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깨에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다. 지은이가 준호를 품에 안고 동혁을 보고 있었다. 평생 몰랐지만 인생의 매 순간 은밀히 존재했던 이 남자, 어머니의 친구, 어쩌면 연인,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어요. 민수가 오랜 친구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동혁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다. 수정 씨가 임신을 알았을 때 저에게 왔어요. 빅토르가 이걸 알았고 아기를 이용해서 위협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요?
지은이가 심장이 조여오며 물었다. 빅토르가 아기를 자신이 키우고 싶어 했어요. 수정 씨가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될 거였어요. 어머니는 자녀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니까요. 민수의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래서 임신을 나한테서 숨겼군요. 그래요. 빅토르를 알고 계셨어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와 맞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당신 둘 다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왜 도망가지 않았나요? 지은이의 눈이 차올랐다. 도망가려고 했어요. 마지막 밤에 모든 걸 민수에게 말하고 셋이 함께 도망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빅토르가 알았어요. 당신을 입양 가족에게서 데려가려 할 때 그가 막았어요. 동혁이 주머니에서 마지막 것 하나를 꺼냈다. 수정이가 임신했을 때의 사진이었다. 미소 짓고 있었고 손이 배 위에 있었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동혁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당신에게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 아기는 내 기적이야. 어둠 속에 내 빛이야.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어머니의 임신한 모습을 처음 보고 있었다. 수정이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동혁이 계속했다. 수정 씨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내 아기를 데리러 가고 있어. 그 다음에 민수에게 갈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에서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 내 차를 따라오고 있어 라고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 뭐가 일어났나요? 민수가 목의 덩어리를 삼키려 애쓰며 물었다. 즉시 차로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고를 봤어요. 수정 씨 차가 나무에 박혀 있었어요. 빅토르의 부하들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동혁의 목소리가 깨지고 눈물에 빠졌다.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 씨. 할 수 있었던 건 지은이를 보호하는 것뿐이었어요. 민수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이 모든 연월 동안 내심 동혁을 탓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의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도 수정이를 사랑했다. 그도 잃었다.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민수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은이를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이가 아버지 옆으로 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다른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녀가 동혁에게 물었다. 진짜 수정이에 대해 말해주세요. 동혁이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강했어요. 용감했어요. 대학 때는 불의에 항상 맞섰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지은아. 마지막 날들에는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나요? 민수가 물었다. 지은. 동혁이 말했다. 수정 씨가 가장 좋아하는 글자였어요. 지은이처럼 꼿꼿이 설 거야 라고 했어요. 나의 작은 전사가 될 거야. 민수와 지은이가 서로 껴안았다. 수정이의 혼이 방안을 맴도는 것 같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세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다. 잃어버린 어머니, 찾은 아버지, 그리고 전혀 모르던 유산을 지닌 젊은 여자. 감사해요, 동혁 씨. 민수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몇 달이 지났다. 서울이 무더운 여름날의 무게 아래 잠든 것 같았다. 양천 법원의 복도들은 평소처럼 인파로 가득했다. 하지만 7호 법정은 이 아침 평소와 다른 흥분의 중심지였다. 빅토르 볼코프의 재판이 온 도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수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 앞줄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지은이가 있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주목을 끌었다. 준호는 오늘 할머니와 있었다. 이 공판은 아이가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이 밝혀질 날이었다. 무서워요. 지은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빅토르가 석방된다면? 증거는 강해. 민수가 자신을 설득하려 애쓰며 말했다. 동혁의 서류들, 음성 녹음들, 김숙자 할머니의 증언, 법정 문이 열리고 빅토르가 2명의 헌병 호위로 들어왔다. 평소의 차가운 시선과 자신감 있는 자세로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인 듯했다. 그 뒤로 4명의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의 변호사들이었다. 일어서세요.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며 말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긴 개정 연설을 했다. 박성민의 의심스러운 자살부터 수정이의 죽음, 지은이의 은둔, 그리고 민수에 대한 위협까지 전체 이야기를 말했다. 증인 차례가 왔다. 첫 번째로 호명된 사람은 지은이었다. 젊은 여자가 떨리며 증인석으로 올라갔다.
온 법정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를 전혀 몰랐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강해졌다. 자라면서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가 괴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죽었다는 걸. 빅토르의 변호사가 증거들을 약화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이는 준비되어 있었다. 차분하게 빅토르가 그들 집에 온 밤을 설명했다. 위협들, 준호를 바라보던 시선, 모든 것을. 제 아들이 자라면 진실을 알 거예요. 지은이가 빅토르를 직접 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영웅이었다는 걸. 그리고 정의가 늦더라도 온다는 걸. 민수가 증인으로 호명되었을 때 23년간의 고통을 말로 표현했다. 수정이의 마지막 시기 이상한 행동들, 빅토르의 자백들,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내와 23년을 잃었어요. 그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더 나쁜 건 딸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23년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동혁도 증언했다. 모든 서류를 제시하면서 수정이의 음성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을 때 법정이 침묵에 휩싸였다. 그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여행해 죽음 너머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김숙자 할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라왔을 때 이미 80세를 넘겼다. 하지만 그녀 눈의 두려움은 여전히 생생했다. 사고밤에 본 것들, 빅토르 부하들의 위협들을 설명했다. 빅토르의 변호사들이 교차 신문에서 시효, 증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민수가 지은이의 눈에서 결의를 봤을 때 마음의 희망이 싹 텄다. 재판 휴정 중에 민수가 폭도로 나갔다. 놀라운 광경과 마주했다. 군중 사이에 수정이의 옛 친구들, 대학 동기들 수년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정의를 위해 온 것이었다. 우리도 증언하고 싶어요. 그중 한 명인 나이든 교수가 말했다. 수정이가 마지막 날들에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성민의 죽음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민수가 눈물이 차오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속으로 알고 있었다. 정의가 이번에는 실현될 것이라고. 법원 판결은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유죄. 빅토르 볼코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들었을 때 러시아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민수와 지은이에게 마지막으로 증오에 찬 시선을 보낸 다음 조용히 끌려갔다. 법원 건물 계단에서 기자들이 민수와 지은이를 둘러쌌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수는 오직 딸과 손자만 보고 있었다. 정의가 실현됐지만 수정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공허함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기자 한 명이 소리쳤다.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에 탔을 때 지은이가 깊이 숨을 쉬었다. 이제 뭐가 될까요, 아빠? 살아갈 거야. 민수가 운전대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원했을 테니까. 그 후 몇 달은 인생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지났다. 지은이와 작은 준호가 공식적으로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민수의 큰 집이 아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때 외로움과 고통의 중심이었던 집이 이제 다시 생기를 찾았다. 동혁도 자주 방문했다. 처음에는 민수에게 어려웠다. 아내를 사랑했던 이 남자와 같은 방에 있는 것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혁이 단순히 수정이의 친구가 아니라 지은이의 보호자이기도 했다는 걸 받아들였다. 눈이 그녀를 닮았어. 동혁이 어느 날 지은이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영혼은 내 것이야. 그 강한 자세, 항상 내 것이었어. 민수가 수정이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조직이었다. 지은이는 대학에 돌아가 심리학 교육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민수가 준호를 돌보며 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펜트하우스의 한때 어둡고 조용했던 방들이 이제 아이 웃음소리로 울려 퍼졌다. 준호가 기어다니는 걸 배웠고 온 집을 탐험하고 있었다. 민수가 손자를 품에 안을 때면 수정이의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 딸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지만 손자가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저녁 발코니에 앉아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이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생각해봤는데 젊은 여자가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민수가 미소 지었다. 준호를 아마 망쳤을 거야. 그와 함께 몇 시간이고 놀았을 거야. 너도 많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분명해. 가끔 꿈에서 그녀를 봐요. 지은이가 말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녀의 얼굴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미소 지으면서
강해져라고 말해요. 그녀는 항상 강했어. 민수가 말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조용히 조금 더 앉아 있었다. 한강을 지나가는 배들의 불빛이 물에 떨리는 반사를 만들어냈다. 인생은 모든 무자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제 동혁이 전화했어. 민수가 말했다. 잠시 유럽에 간대. 쉬고 싶다고 하더라. 그분에게는 힘들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다. 수년간 비밀을 간직하다가 모든 게 밝혀지는 것이. 하지만 이제 자유야. 민수가 말했다. 우리 모두 자유야. 준호가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민수가 작은 얼굴을 봤다. 수정이의 윤곽을 보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선물일 것이다. 우리가 잃은 것들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는 것. 잘 자, 아빠. 지은이가 준호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으며 말했다. 잘 자, 딸아. 민수가 속에 감사함으로 말했다.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1년 후 강남 펜트하우스 다락방에서 민수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정이가 남긴 것들이 있다면 지은이를 위해 보관하고 싶었다. 수년간 손대지 않은 상자들, 앨범들, 옷들, 하나하나가 추억으로 가득했다. 먼지 낀 상자 바닥에서 수정이의 대학 교과서들이 있었다. 민수가 책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던 중 한 권 사이에서 봉투가 떨어졌다. 누렇게 변하고 가장자리가 구겨진 봉투. 수정이의 필체로 민수라고 써 있었다. 손이 떨렸다. 24년 후에 수정이로부터 온 메시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아내 편지를 천천히 꺼냈다. 내 사랑아. 편지가 시작되었다. 만약 이걸 읽고 있다면 우리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딸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믿어줘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민수가 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 지은이를 찾았다. 와봐. 그가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편지가 있어. 함께 거실로 가서 창문 앞에 앉았다. 밖은 봄의 첫날들이었다. 나무들이 다시 푸르러지고 있었다.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편지를 함께 읽었다. 임신했다고 말할 날을 항상 상상했어요. 당신의 행복과 흥분을. 하지만 오빠의 악몽이 우리에게 닿았어요. 빅토르가 아기를 알게 되었고 끔찍한 위협을 했어요. 당신 둘 다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본 것을 했어요. 우리 딸을 숨겼어요. 동혁이 제 절망을 보고 도움을 준 거예요. 그를 탓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줬어요. 지은이의 눈이 차올랐다. 민수가 계속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내일 우리 딸을 데리고 집에 돌아갈 거예요. 지은이와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적이에요. 그녀 얼굴을 보면 저를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 턱을 닮았어요. 알고 있나요? 무한한 사랑으로 수정이. 편지 날짜는 수정이가 죽은 날의 날짜였다.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빅토르가 막았던 것이다. 지은이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둘 다 울고 있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래. 민수가 눈물 속에서 말했다. 너와 나 그리고 준호. 어머니는 너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거실에 쥐죽은 듯한 조용함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추고 수정이의 혼이 그들을 감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지은이가 속삭였다. 당신과 저 둘에게 모두 사랑하는 두 사람을 보호하고 싶지만 둘을 한데 모을 수 없었던. 민수가 창밖을 봤다. 한강의 파란 물이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인생은 모든 무자비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정이는 항상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 민수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을 내게 남겨줬어. 너를. 지은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편지에는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 수정이의 사랑. 이 사랑은 24년 동안 기다렸다. 마치 씨앗이 겨울을 견디고 봄에 싹 트는 것처럼. 내일 양재 묘지에 가자. 지은이가 말했다. 준호도 데리고 가족으로서. 가족으로서. 민수가 반복했다. 속의 공허함이 천천히 채워지는 걸 느끼며. 서재의 오래된 시계가 저녁 8시를 쳤다. 밖에서 서울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민수가 수정이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이제 가족의 유산이었다. 대대로 물려줄 보물이었다. 잘 자, 아빠. 지은이가 준호 방으로 가기 위해 말했다. 잘 자, 딸아. 민수가 편지를 가슴에 대며 말했다. 수정이의 마지막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무한한 사랑으로.
민수가 지은이를 처음 본 그 비 오는 밤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 또 다른 묘지 방문일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늘이 파랗고 맑았다. 그리고 이제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 세대가 함께였다. 양지에 있는 묘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 중 하나였다. 편백나무들이 하늘로 뻗어 있고 가벼운 바람이 묘비들 사이로 불고 있었다. 수정이의 무덤은 감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다. 준호는 이제 거의 4살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하얀 백합을 스스로 들고 가겠다고 고집했다. 할머니가 하늘에 계세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사랑아. 지은이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너를 자라는 걸 지켜봐서 너무 행복해하고 계셔. 민수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수정이를 잃은 고통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위로가 있었다. 수정이가 그에게 2개의 소중한 선물을 남겨뒀다. 지은이와 준호.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꽃들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민수가 손자를 봤다. 아이의 눈에서 수정이의 시선을 보는 것 같았다. 인생은 모든 무자비함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었다. 아빠, 준호가 민수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머니께 뭔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말할 수 있어. 작은 아이가 묘비에 가까이 가서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가 또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될 거예요. 민수가 놀라서 지은이를 봤다. 젊은 여자가 손을 배에 대고 미소 짓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그녀가 먼저 듣기를 원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렸다.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랑이 이기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언제 알게 됐나? 그가 딸을 껴안으며 물었다. 일주일 전에 준호에게 말하는 걸 참을 수 없었는데 아빠에게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민수가 수정이의 묘비를 봤다. 들었니, 내 사랑, 또 할머니가 될 거야. 준호가 어머니 배에 손을 댔다. 동생이 언제 와요? 장난감을 나눠줄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지은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올 때 할머니 수정이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거야. 그렇지? 네, 준호가 신나서 말했다. 할머니 수정이가 용감했고 우리를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고 말해 줄 거예요. 민수가 지은이의 팔짱을 꼈다. 어머니는 항상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을 꿈꿨어.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묘지를 떠나면서 준호가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뒤에서 하얀 백합들이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수정이의 혼이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민수가 손자를 보고 딸을 봤다. 비극이 거의 파괴했던 가족이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멀리서 한강이 파란띠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인생은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민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년간 찾던 평화를 수정이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인 가족에게서 찾았다. 고마워요, 수정아. 그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 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당겼다.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도 돼요? 민수가 웃었다. 물론 사도 돼, 꼬마야. 그렇게 서울의 파란 하늘 아래 3세대가 함께 걸었다. 과거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시간과 죽음 너머에 있었기 때문이다. 꼭 수정이의 사랑처럼.